제가 질문을 들려드릴게요. 행당 한진 두 채 중 한 채 실거주하고 계시고요. 한 채 주택임대사업자 만기가 올해 9월. 1번 버틴다. 2번 판다면 언제? 3번 9월에 팔고 빌라 구매 중 고민입니다. 고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우리 이제 세금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많이 보고 계시니까 이 경우에 선택지를 주셨어요. 1번 버틴다. 2번 판다면 언제? 그러니까 예. 일단 5월 9일이라고 하는 그 디데이하고는 일단 상관이 없잖아요. 일단 사업자 기간이 그 이후 시점이기 때문에 그럼 이 이후에 이제 사실 제도 변화를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던져주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아직 오픈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팔았을 때 내는 세금보다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더 크게 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서 그게 과연 오래 가져갈수록 더 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실익이 떨어질지 아니면은 행당동 한진 아파트가 가져가는 그 가치 상승분이 더 클지를 한번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제도 변화는 정확하게 그 숫자를 알 수는 없잖아요. 방향은 알고 있지만 근데 행당동 한진 같은 경우는 저는 보유 가치가 좀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충분합니다. 그 성동구가 한강에 이제 접해 있으면서 조망권이 나오고 있는 물량부터 올라갔고 옥수와 이제 성수가 이제 쌍끌이로 가져가고 있지만 이제 금호동이 따라서 먼저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올라가지 않았던 곳이 상대적으로 덜했던 곳이 응봉동하고 행당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동구도 중구 쪽에 붙어 있거나 왕십리역을 기준으로 해서 그 북쪽에 있는 동네 센트라스 제외하고는 일단 차치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 성수 레미콘 부지가 착공에 들어가면서 응봉 1구역이 재건축이 이제 화대가 되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여기가 이제 막 속도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리모델링으로 갈 거냐, 재건축으로 갈 거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매몰 비용도 좀 있었고 시간을 좀 버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가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보유를 좀 추천드리고 그 제도 변화 한번 보자고요. 그렇죠. 네. 결국은 주택 임대사업자 만기에 따른 그 혜택을 어떻게 하겠다에 대한 가이드가 나오고 판단하셔도 충분합니다. 크게 늦을 것 같진 않고 그렇게 빨리 뭘 시행하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파신다 그러면 최소 1, 2억은 싸게 하셔야지 주변 그죠 시세보다 그렇게 던지셔야 되는데 뭐 그럴 이유가 저는 일단 전혀 9월이 없는 것 같아요. 만기시라서 네. 9월에 팔 그러니까 거냐니까 저는 일단 5월 9일은 넘기시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1, 2억 더 다운시켜가지고 파실 이유는 전혀 없고요. 9월 달에 또 이제 가능한 시점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판단은 한 6월 1일까지는 조금 어수선할 거예요. 왜냐하면 6월 1일이 재산세죠. 우리 부가기준일이기 때문에 지금 임대사업자에서 만기돼가지고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6월 1일도 신경을 쓰시거든요. 종부세 때문에. 뭐 그거 지나고 난 다음에 뭐 천천히 파시더라도 1, 2억 이상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급하게 하실 이유는 전혀 없고 정몽원 의원님 말대로 아마 7월이나 이때 되면 뭔가 대책 같은 것들이 좀 뭐 우리가 세금 대책도 이야기가 많이 되거든요. 세제 개편안이 어차피 나오니까 그건 뭐 보시고 고민하셔도 되지 않을까. 예. 맞아요. 보통 정책은 그 기간을 줍니다. 그렇죠. 지금도 기간을 처음에는 5월 9일 전에 다 팔아라 했던 부분들이 계약까지는 조금 완화해주겠다. 전세를 끼고 하는 부분들도 고려해주겠다. 이렇게 조금 뒤로 후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드러난 임팩트에만 너무 신경 쓰시면 빨리 팔아야 되나 혹은 이때 빨리 정리하고 뭔가를 해야 되나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구체화된 것들을 확인하고 하셔도 그렇게 늦지는 않다 판단을 드리고요. 비거주 1주택에 징벌적 과세를 한다는데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이 넘어가면 크게 세부담이 증가하는 임계점이 있을까요?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요. 모든 비거주 1주택에 불이익을 주면 표 계산상 정치적인 부분이죠. 너무 불리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라고 주셨는데 현 시세 기준 20억 넘어가면 가구해야 할까요? 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인데 2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 그 부담에 대한 임계점을 말씀 주셨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좀 논의되고 있는 거는 보유세 수준을 뭐 1%까지 끌어올려서 부담을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보다 높은 수준에서는 저항감들이 엄청나게 커질 것 같고 그러니까 1% 이내에서 그것도 적용을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차를 좀 둘 겁니다. 저는 일단 이제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양도세는 거래세는 지금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2년 거주해야지 그죠? 뭐 세제 혜택이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보유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요. 과연 이제 비거주 1주택 아니면 이제 대출 뭐 이런 거겠죠. 다들 걱정하는 거 보유세일 거예요. 그걸 이제 얼마만큼 높여가지고 하느냐인데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비거주 1주택이 우리가 그 주택법이나 아니면 부동산 관련된 법률에도 보면 뭐 최근에 이제 그 투기관리직으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됐는데 예외 조항이 13개나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뭐 이혼, 상속, 전근, 뭐 질병 뭐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을 뭐 정권 보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걸 비거주 1주택이잖아요. 그걸 다 선별을 해서 보유세를 매길 수 있느냐? 저는 과세당국에서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대출 관련된 것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 소집해서 그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금융위원회에서 손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를 선별해서 대출 규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만약 이걸 한다고 하면 선의 피해자가 이건 100%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심지어 이제 이 네. 문제도 있죠. 1주택인데 비거주하기 때문에 투기적이다라고 과연 재단할 수 있냐의 문제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아닌데 네. 또 저 위에 있는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그 행정상 하기 힘들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대출도 뭐 규제를 한다 그러더라도 이것도 사실은 거의 왜냐 하나하나 이게 부동 복량을 진짜 하고 있는지 맞아요. 그죠? 그리고 병가를 내 가지고 진짜 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다 쫓아다니면서 해볼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상담할 때는 비거주 1주택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딱 잘라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틈이 네. 많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틈이 많으니까 틈으로 어떻게 이 부분들을 조절할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해서 거주냐 비거주냐 이런 부분들을 따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한쪽에 전월세가 있고 한쪽에 거주용 주택이 있는데 뭐 3일, 4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차라리는 것도 그렇게 하면 되죠. 어떻게 네, 그러니까요. 네, 걸러낼 거냐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그 지금 현재 시장에서 위화감은 있는데 이것도 그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금 맞아요.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더라도 이게 선의 피해자가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거든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네. 네. 결과적으로 여담입니다만 비거주 1주택자는 어딘가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분이 이걸 팔면 본인 거주 지역에서 1주택자로 그 자금이 들어갈 확률이 크다. 그렇죠. 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무주택자로 1주택자가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네, 네. 약간의 저항감이 상당히 커요. 맞습니다. 뭐 하나를 사놓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자금이 네. 여유가 있어서 뭐 투자를 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전체를 빼서 무주택자로 돌아간 다음에 이제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게 이제 한번 1주택 이상이 돼 보신 분들이 네.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동안 보유세 부담이 가능하신 분이고 배우자와 의견이 조금씩 다른데 보유와 급매도에 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핵심지 쪽에 똘똘한 두 채인 경우 이런 경우들이 지금 현장에서는 꽤 있다는 거잖아요. 압구정에서도 뭐 두 채를 똘똘한 걸 소유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판단을 하건대 결국은 다주택에 대한 포지션을 유지하는 건 좋은 전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확실하니까 이번 정부에서의 정책에서는 그러니까 똘똘한 거 두 채든 똘똘하고 띨띨한 거 한 채든 다주택자는 일단 한 채는 정리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압박에 대한 수위를 높이고 그 부분에서 정리를 안 하면 진짜 지금 뭔가 현 정부의 스탠스에서는 정말 초강력 압박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차피 어떤 주택을 똘똘한 걸 소유하고 있어도 매도할 때 대부분 세금으로 지금 뜯기게 되면 사실 그 차익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네. 예, 거기에서 고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서두에서도 물론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예. 안 파신다. 그죠? 다주택자분이 지금 안 파신다. 그러면 거의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예. 저는 이제 예상하건대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을 점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장기적으로도. 네, 그런 상황에서 법은 바뀌지 않을 거다.
그래서 맞아요. 그렇죠. 양도세 중과를 강남구는 계속 갈 거다. 다른 지역은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죠? 강남구가 양도세 네. 중과를 벗어나기는 아무 힘들다. 조정 대상 지역에 계속 이제 맞아요.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평생 가져가신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좀 유동화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오히려 고민하는 게 좋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H은행, H생명에서 제가 예. 정보위원님이 계셔가지고 말을 못하겠는데, 예. 말씀하셔. 예.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내집 연금이라고 이렇게 공시가 12억 이상에서도 예. 연금을 이제 비소구형으로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줄 수 있는, 저는 이제 상담을 받아봤거든요. 가서 네,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 1,000 이상은 안 넘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걸 받으셔가지고 어차피 상속세도 줄여야 되잖아요. 지금 예. 뭐 강남에 있는 저 몇십억 아파트를 돌아가시면 자제분이 받는 것도 힘들어요, 이제. 그러니까 최대한 상속세도 좀 줄이는 뭐 방향으로 유동화를 좀 시키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번에 안 파시면 그냥 끝까지 가지고 가시고, 아니면 그죠, 이번 기회에 뭐 정리하신다 뭐 이런 판단을 하셔야 하는데, 이번에 안 파신다 그러면 정말 끝까지 가지고 가셔야 될 수도 있다. 예, 그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게 좋다. 잠깐 짧게 더 하면은 강남 똘똘한 두 채 말씀하셨는데 진짜 뭐 반포 하나, 압구정 하나, 뭐 청담레일 하나, 잠실레일 하나 뭐 이런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되게 어려운 결정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용단 좀 필요할 것 같은 게, 예전에 숫자로 한번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동부이촌동의 아파트를 이제 두 채 갖고 계셨어요. 근데 분명히 10억이 올랐거든요. 근데 양도세 이제 20%가 이제 중과 받고, 그리고 이제 7년 보유했는데 7년 동안 냈던 종부세 더하니까 11억 5천이 나온 거예요. 낸 세금이. 차액은 10억이, 그러니까 10억이 남아야 되는데 그 양도세로 뭐 7억 얼마 내고 종부세로 한 8천만 원씩 한 7년 내고 하니까, 그렇죠. 취득세 내고 거래 비용 빼니까 마이너스 구간으로 가는 이제 그 되게 신비로운 그 숫자가 그러니까 나오는 이 거예요. 경우가 결국은 이 임차용 주택을 월세로 돌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잖아요. 예, 그렇죠. 네, 차익을 그 월세로 뽑아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수익성 네. 상품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부연으로 드린 겁니다. 숫자로서. 그렇죠. 예. 그렇죠.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이런 케이스에서는 결국은 이 중과세에서는 답이 없다. 얘기입니다. 네. 그요? 제가 이제 데이터 가져온 거 좀 설명을 드리면 전세가율 제가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왔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전세가율이 54%, 매매가의 54%가 전세금으로 묶여 있는 그런 구조에 있고, 서울은 43%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갭 투자 열풍 막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시기들 2014년, 요 17년 사이인데, 그때 전국이 한 70% 수준의 이제 전세가율. 그러니까 자기 자본금이 30%만 있으면 되던 시기였고, 서울도 70%. 서울도 그때 당시에는 뭐 뭐 72%, 뭐 그러니까. 70%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전세를 끼고 어떤 투자 방식들이 굉장히 유효한 수단들로 움직이긴 했죠. 물론 이제 결국은 매매가가 떨어지고 전세가가 오르면서 생겼던 일종의 이제 그렇죠. 뭐 전세가 너무 빨리 오른 거에 대한 부분들이 생겼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우려하는 건 그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그런 패턴들을 좌시하지 않겠다. 라는 부분들을 누누이 이제 시장에서 압박 요소로 다루고 있는데, 서울이 과연 전세를 끼고 유효한 시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냐를 보면 전혀 그렇게 43%. 안 보인다는 거죠. 강남은 비율이 더 낮아져요. 거의 30%대로. 현장을 볼 때 특징인데, 그러면 이제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을 보면 충북입니다. 충북.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이면 사실은 전세를 끼고 매매하기 가장 좋은 지역은 지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 정말 문제라고 하면 사실은 지방은 지금 레버리지 효과에 의해서 뜨겁고 이런 부분들이 보여야 되는데 별로 안 보이죠. 인구도 유출되고 투자 재산 가치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약하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의 전세를 그 정부에서 막 전세가율도 낮추고 전세 대출도 막고 하는 부분들이 유효한가에 대한 의문점이 저는 들거든요.
예. 참고적으로 비아파트 빌라도 전세가율은 높잖아요. 뭐 거의 붙어 있는. 이게 한마디로 투자 가치가 적을수록 그렇죠. 네. 전세가율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서울이 전세가율이 낮은 이유는 투자 그렇죠. 가치가 높아서 맞아요. 투자 그렇죠. 시장이 맞아요. 크기 때문에. 반대로 보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럼 정부에서 전세를 잡고 이게 전세 때문에 집값이 올랐으니까 잡는다라는 논리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이치에 안 맞아서. 이치 안 맞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 자체가 뭐 이제 정리하는 것밖에 안 되긴 하지만은 그 자기 자본을 적게 들이고 무이자 효과를 레버리지 일으켜서 집 사기 좋은 건데 안 오르잖아요. 네. 전세가 높고 그 이 얘기는 매매 수요보다는 임차 수요가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기대가 덜한 더 거예요. 반면에 서울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하는 이유가 이제 올라가니까. 근데 그 배경에는 아까 우리 2008년도부터 아까 쭉 팀장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전세가 변동률. 근데 예전에는 이게 따로 놀았어요. 매매가가 올라갈 때 전세가가 동조해서 같이 올라간다라기보다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이제 위기감이 팽배되면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구매력 갖춘 수요도 임차 수요로 선회합니다. 집값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매매 전세기 붙어요. 그게 2014년까지 붙었던 건데 그 와중에 이제 리먼 이후에 우리가 보면은 그 전세 가격이 서울이 2008년도에만 4.29%가 빠졌다는 이제 아릴리사 데이터가 있는데 이때 이제 그 전세자금 대출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막 공적자금 풀잖아요. 은행에서도 담보가치 확인 안 하고 막 내주잖아요. 어차피 보증보험에서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윤정부 때 한 170조 원 정도가 보이는 시총 안에 이게 깔고 있다라고 보고 이게 밀어 올린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좀 빼야 매매가도 끌어내린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미 이제 대출이 많이 풀렸으니까 예전과 다른 게 이제는 금리랑 이자율 변동이 굉장히 민감해진 거예요, 전세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2022년 하반기 때 레고랜드 사태 있었을 때 매매가만 고꾸라져야 돼요. 원래 이렇게 다 같이 가지 않는데 전세가 더 빠졌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세 사기 얘기 나오고 역전세 나오니까 그냥 요거 이제 빼고 그냥 살 집만 딱 사자 그냥.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우리가 원론적인 질문도 하잖아요.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린 거냐. 비슷한 것 같아요. 걔가. 전세 대출이 집값 올린 거냐. 전세가율이 올린 거냐. 그럼 이제 여기 데이터 보면은 충북이 그걸 방지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뭐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혼내야 되니까. 누군가 혼낼 대상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왜냐면 분명히 그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고돌이라고 하고 나면 누군가 돈을 벌었는데 누가 독박했어요. 다 아니라고 네.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투자 자산이기도 하지만 필수제이기도 하고 이게 손등과 이제 손뼉이 동시에 있잖아요. 근데 너무 한쪽으로만 인식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드는 거죠. 결국은 무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지금 최근 들어서 임대차 입법 때문에 전월세와 매매가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이후부터 동행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 두 가지 지표는 원래 동행 지표가 아니잖아요. 네. 원래 전월세는 선행 지표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먼저 뜨거워지고 나면 나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나 매매로 가야겠다. 라는 관점들이 자연스럽게 누적적으로 나중에 폭발력을 가지는 건데 지금 그게 누적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매에 대한 전망들을 이제 전문가분들이 할 때 전월세를 무시하고 전망을 한다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전형적인 그 선행 지표의 핵심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거주에 대한 비용 부담 문제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자 전세는 희귀해지고 있다. 이게 이제 결론이잖아요. 네. 그러면 비싸진다, 싸진다 해서 희귀제가 되면 당연히 비싸지는 걸 네.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너도 나도 월세 쪽으로 이행되다 보니까 전세가율만 보더라도 전세에서 월세로 이행될수록 월세도 이제 오를 거다라는 관점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주거비는 오를 거다가 사실은 공통된 의견입니다. 심지어 가격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전월세가 빠질 거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이 선행 지표들이 사실상 오른다라는 전망이 지금 거의 확실한데 매매에 대한 하락 전망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유발되는 일종의 시장 왜곡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저희가 의견들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전월세가 이렇게 체감상 굉장히 크게 오를 때 느껴지는 시장의 왜곡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니까 거주 조건은 맞춰야 되고, 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막았으니까 사실은 거기서 또 입주장이라는 것들이 열리기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구도에서 한 1년, 2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특히 핵심지에서. 지금 당분간은 대출 규제가 좀 있고 하니까 그 매물 나올 때 일단은 외곽 지역은 대출이 많이 되니까 매물이 좀 소진되고 이제 없어지는 데 비해서 강남 조금씩 쌓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가격이 좀 올라가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좀 말씀하신 그런 이제 왜곡들로 인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수급 여건상은 상방 쪽으로 많이 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부동산은 위치적 고정성이 있고 늘어날 수가 없는 이제 특성이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일부 대기업들 반도체 회사 뭐 SK 하이닉스나 뭐 이런 회사들은 성과가 또 많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최근에 부부 공동 명의도 많고 부부 합산 소득이 꽤 높아진 곳도 있어요. 문제는 경제활동 참여 인구가 이분하게 다 오르지 않았어요. 그 상위에 어떤 이제 좀 쏠림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수요에 쏠림이 몰리는 것보다 이 재화가 한정적인 게 저는 더 커요. 그러니까 이쪽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이런 게 이제 종국적으로 가게 되면 전월세도 마찬가지예요. 다주택자가 팔고 무주택자가 사면은 수요가 공급이 하나씩 없어지니까 괜찮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숫자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제 소견으로는 상급지나 이제 실거주에 대한 그 임차 수요가 많은 곳들, 뭐 역세권이나 이런 곳들부터 먼저 전세 매물이 찾기가 어려워질 거거든요. 그리고 매매가가 똑같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지금은 올 상반기까지는 15억 원 이하는 계속 좀 차오르고 있고 30억 이상은 조금씩 이렇게 약보합이라서 좀 이렇게 갭이 좀 붙는. 근데 이게 작년 특히 많이 올라서 벌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반작용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한번 어떤 이제 서열화 또 이제 뭐 위계 뭐화 뭐 이런 예, 그렇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일산 쪽도 온기가 올까요? 기회가 오면 갈아타 보고 싶은데요 라고 주셨는데 궁금하네요. 일산 어떻게 보십니까? 킨텍스 쪽에 네, 한화도 있고 거기 초고층 제일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거기는 별로 떨어진 게 없어요. 네. 그때도 고분양가 논란들이 있었는데 GTX 이슈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흐름을 봐도 그 현장들을 저희가 상담을 이제 하거든요. 네. 하면 뭐 금강구, 뭐 노도강 혹은 뭐 일산, 뭐 혹은 뭐 의정부 이렇게 무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쪽도 신축은 다 최고가예요. 네. 최근에 엊그제 상담한 건에서 이제 관악구 쪽이 되게 뭔가 조용한 것 같잖아요. 근데 한 6년 차 이내의 신축은 원래 과거 고점이 전용 84가 한 13억 하던 건데 그러니까 한 2021년쯤에 기록했던 거죠. 지금은 한 14억 정도 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일산 쪽에 온기가 퍼지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쪽에 있는 그 킨텍스역 주변에 있는 신축 단지들을 보시면 이게 퍼지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보실 수 있는데 그쪽은 최고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연식을 좀 그 구분해서 우리가 좀 일산 쪽도 좀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근데 이제 그동안 최근 들어서 우리 용인 수지 쪽 막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동안 못 오른 곳들 쪽으로 온기가 퍼지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이제 대출 규제나 뭐 세금이나 이런 압박에 의해서 수요가 이제 뒤로 밀립니다. 점점 뒤로 밀리다 보면 뒤쪽 지역이 오히려 수요가 풍부해지는 거죠. 아무래도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수요 쪽에서는 좀 더 밀집해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일산 쪽도 온기가 퍼진다 쪽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 외곽지도 아니잖아요. 일산 쪽이. 다만 이제 1기 신도시 내에서의 선호도 차이가 좀 있고 분당과 일산을 이렇게 비교해서 하다 보면 사실은 이게 편차가 벌어져서 그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627 이전에 비규제 지역에 갭 투자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전세 퇴거 자금 받아서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지금은 이제 전세 퇴거 자금이 되는데 이것도 막힐까봐 걱정하시는 경우거든요. 사실은 뭐 비규제 지역일 때 샀으니까 이제 뭐 거주 요건 뭐 이런 보유 요건 뭐 크게 해당 안 될 것 같은데 대출은 가치 적용 받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산성역에 있는 아파트를 어느 정도 중기 이상 보유하실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 저는 퇴거자금 대출 가능할 때 그때 거주 1주택으로 세팅을 하는 게 좀 안전할 것 같긴 합니다. 네. 물론 그 보유 아파트를 이제 단기 매도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 뭐 상관없는데 대출은 627 대책 때 아시겠지만 막 주말에 나오기도 해요. 그 대책 뭐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게 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제 주말에는 안 내놓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안 나와요. 예. 한번 주말 껴서 계속 대책 내놔서 좀 힘들긴 했습니다. 예. 혼선이 많죠. 예. 제가 봐도 제가 이제 작년부터 가장 많이 하는 말인데 지금 받는 대출이 가장 많다. 예. 줄어들 개연성이 많고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에 또 다른 규제에 또 규제가 이렇게 덧대지면서 사실은 지금 되는 게 그 나중에 안 된다고 느끼셔야 되는 거는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유 기간들을 뭐 꽤 길게 가져가실 생각으로 가지고 계시다면 이 경우에서는 전세 퇴거 자금이 될 때 사실은 들어가시는 판단을 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드리고요. 지금 그 여러 가지로 시장의 지금 이슈들 중에 시장에 대한 전망들을 할 때 전년도에 이제 전망할 때 그때 구도와 지금의 정책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바뀌고 있는지를 보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건 이제 신축에 대한 공급량이 부족하고 내년에도 부족해진다라는 이 사실, 공사기간 감안하면 사실 어렵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전세대출, 세금적인 규제, 거주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고려하면 기존 매물도 잠길 확률이 크다. 사실은 신축도 부족한데 기존 매물도 잠긴다라는 게 일단 전망성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전월세 시장 불안 현상이 덧대지고 있죠. 이 덧대지면서 최근에 또 전쟁 나서 유류비가 이제 그렇죠. 폭등하듯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최근 5년 사이에 제가 이제 분양가 추이를 좀 봤어요. 그 기본형 건축비 그게 5년 사이에 한 25% 올랐고요. 이건 뭐 정부에서 통제를 하는데도 25%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3기 신도시 쪽에서 분양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원래 이제 사전 청약할 때 5억 정도에 분양할 거야 했는데 지금 6억 이상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네. 25% 이상 올랐으니까. 그리고 민간 쪽에 5년 동안의 그 분양가 상승은 80%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상승폭이. 네. 예. 그러니까 이 구도,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구도에서 정부의 이런 정책들에 의해서 이 세 가지 구도를 바꿀 수 있으면 우리가 관점들을 저는 바꿀 수 있다고 보는데 바뀌는 건 안 보여요. 뭔가 세금 압박을 하든 뭐 대출 압박을 하든 뭐 이 구도가 바뀌어야 사실은 올해와 내년에 대한 어떤 전망들을 저희가 좀 흔쾌히 바꿀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구도가 사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선행지표로 다루고 있는 이 전월세 시장 쪽이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서 정구현 그 수석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나중에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판단하실 부분은 월세 내면서 남의 집에 살 거냐 아니면 원리금 납입하면서 조금 부담은 더 될 수 네. 있지만 내 집에 살 거냐 이 두 가지 선택지만 남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열린 결말에서 보면 어떤 선택을 할지 뻔히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생애주기 관점에서 보면 해결을 해야 되는 숙제 같은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관점들이 중장기 관점들이라는 것들이 좀 나오실 겁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